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62살,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온 한 늙은 사업가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독사라 불렀습니다. 냉정하다고, 인정머리 없다고, 돈만 아는 사람이라고 수없이 손가락질을 받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십니까? 가난이라는 건 사람을 얼마나 비루하게 만드는지. 겨울밤 연탄가스에 질식할 뻔한 어린 시절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어머니가 냉면 국물에 밥을 말아주시던 그 맛을. 아버지가 빚쟁이들에게 쫓겨 골목을 헤매던 그 뒷모습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사가 되었습니다. 물지 않으면 물리는 세상에서 먼저 이빨을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작은 식품 공장에서 시작해 지역에서 손꼽히는 기업을 일궜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무서워했지만 월급은 제때 받았고 거래처는 저를 싫어했지만 계약은 정확했습니다. 그렇게 쌓아올린 것들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가난을, 그 서러움을 아들만큼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아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던 그 가족이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독사가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이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그 쓰라린 기록입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월에 비가 차창을 두드리던 그날, 저는 회사 회계장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민우에게 경영권을 넘긴 지 6개월, 처음으로 장부를 직접 들여다본 날이었습니다. 민우는 제게 그러지 말라고 이제 쉬셔야 한다고 했지만 격리과장이 조심스럽게 건넨 메모 한 장이 제 발걸음을 회사로 이끌었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지출이 있습니다. 조용히 확인해 주십시오. 40년 회사 생활에서 터득한 게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장부를 넘기는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떨림이 분노에서 오는 건지, 불안해서 오는 건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3시간을 들여다본 끝에 저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4개월간 매달 2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총 8천만 원이 묘한 명목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복리후생비, 사무용품비, 접대비. 그럴싸한 이름들이었지만 저는 알아봤습니다.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빼돌린 흔적이었습니다. 결제 라인을 따라가니 마지막 서명이 보였습니다. 윤서연. 제 며느리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닐 거라고,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서연이는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명절이면 제일 먼저 와서 차례상을 차렸고, 제가 기침을 하면 따뜻한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서울대를 나온 똑똑한 머리로 회사 일도 척척 해냈고, 무엇보다 민우를 잘 보살폈습니다. 그런 서연이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격리과장을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지출건들 실물 증빙이 있나? 격리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40년 회사 생활이 가르쳐준 또 하나, 사람들은 진실보다 평화를 원한다는 것. 격리과장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던 거지요. 며느리를 고발하는 건 결국 회장님 가족을 무너뜨리는 일이니까요. 입 다물고 있게.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봄비에 젖은 가로수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62해를 살며 수많은 배신을 겪었습니다. 동업자가 돈을 들고 도망쳤고, 믿었던 부하가 경쟁사로 넘어갔고, 친구라 믿었던 이가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독사답게 차갑게 처리했습니다. 감정 따위 없이 그저 비즈니스로만 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서연이는 제 가족이었습니다. 5해 전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게 절을 하던 그 아이가 밤늦게까지 회사 일을 하다 지쳐 소파에 잠든 그 아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 스스로를 달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민우와 서연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오늘 날씨가 쌀쌀해서 감기 걸리시는 거 아닌가 걱정했어요. 그 웃음이, 그 목소리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가 섞인 머리카락, 60을 넘긴 늙은 남자의 얼굴. 이 나이에 또다시 독사가 되어야 한단 말인가. 저녁 식사는 고역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제 그릇에 나물을 덜어주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아버님 좋아하시는 거래요. 많이 드세요. 저는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민우가 물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먼저 들어가 쉬마.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회사로 향했습니다. 격리부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나간 날짜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매번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주말 직전 사람들이 퇴근 준비를 할 때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노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래 거래하던 로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가 30년간 신뢰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김 변호사, 나 장혜성이야. 좀 급한 일이 생겼는데 오늘 시간 되나?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심상치 않으신데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지. 오후 3시에 사무실로 갈게. 오후 3시, 저는 로펌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 앞에 장부 사본을 펼쳐놓았습니다. 변호사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업무상 횡령입니다. 그런데 회장님, 이 결제자가 누구입니까? 내 며느리야. 김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가족 문제이기도 하고. 알아. 그래서 자네를 찾은 거야. 일단 조용히 확인부터 해보고 싶어. 그때였습니다. 옆 상담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남편한테 들키면 안 돼요. 그 목소리. 분명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저기 지금 다른 상담이. 김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목소리, 서연이 아닌가. 저는 이미 일어서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가 옆 상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사람이요. 제 옛날 남자친구예요.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제가 좀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남편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시아버지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분은 정말 무서운 분이거든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습니다. 회사 돈을 좀 빼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비틀거리며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에 기대어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뒤따라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괜찮아. 잠깐 어지러워서. 저는 로펌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사업을 하며 수없이 위기를 겪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제 가족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어디야? 저녁에 서연이가 떡볶이 해준대. 일찍 들어와. 알았어.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가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고 민우와 아내가 곁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저녁 풍경.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아내에게라도 털어놓아야 하나?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로 내뱉는 순간 이 모든 게 현실이 되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때, 저녁 모임 때,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서연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눈여겨봤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밝게 웃고 공손하게 인사하고 가족을 챙기는 모습. 어디에도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서연이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대학 동창 모임이 있어서 저녁에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술은 많이 마시지 말고. 저는 슬쩍 물었습니다. 어디서 만나는데? 강남이요, 아버님.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라 즐거울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차를 몰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60이 넘어 며느리를 미행하는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서연이가 들어간 곳은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서연이가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잘 차려입은 남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치 오래 사귄 연인처럼.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카페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렇게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남자가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자에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가슴 한복판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차로 돌아가 몸을 숨겼습니다. 서연이와 그 남자는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50년 인생을 살며 수많은 것들을 겪었지만 이렇게 속이 쓰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아픈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아버지, 서연이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연락이 안 돼요. 혹시 아버지 연락 온 거 없어요? 없다. 곧 들어올 거야. 아버지, 요즘 서연이가 좀 이상해요. 전화도 잘 안 받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고.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도 눈치채고 있었던 겁니다. 별일 아니겠지. 회사 일이 바쁘나 보다. 전화를 끊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2시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가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서연이가 조용히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웃음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서연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동창들 만나서 너무 재밌었어요. 오래간만에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그래, 즐거웠구나. 근데 너무 늦게 들어와서 민우가 걱정했어. 미안해요.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저는 묵묵히 식사를 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그날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모른 척 지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아들에게 말하기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나야. 사람 한 명 조사 좀 해줄 수 있나? 누구 말씀이십니까? 내 며느리야.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일주일 후 저는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지난 3개월간 최도윤이라는 남자를 14차례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서연이의 대학 선배이자 과거 연인이었습니다. 현재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 중이지만 사업이 어려워 자금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네. 서두르면 안 돼. 하지만 회장님, 시간이 지날수록 빠져나가는 돈이. 알아. 하지만 제대로 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날 밤 가족 저녁 자리에서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 경영을 맡은 지 6개월이 됐는데 사실 자신이 없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회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젊은 시절과 닮은 얼굴. 민우야, 사업이란 건 사람을 보는 거야. 누굴 믿을 수 있고 누굴 믿어선 안 되는지.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면 다 무너져. 옆에서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시죠. 저도 아버님께 많이 배워야겠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아, 나는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단다. 내가 믿었던 내가 이렇게 날 배신할 줄은 몰랐어. 밤잠을 설치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새벽 3시, 4시에 잠이 깨면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여선 안 됐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연이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저는 서연이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 서재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회사 일을 잘해준다고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이건 작은 보너스야. 받아. 서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너무 큰 돈인데요. 괜찮아. 내가 보기에 넌 우리 회사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야. 이 돈으로 하고 싶은 거 해. 투자를 하든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도해보든.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잘 쓸게요. 응. 뭘 하든 내 판단에 맡기마. 잘 생각해서 써. 서연이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돈의 1년 번호를 모두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화요일 저녁 저는 김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며느님이 어제 최도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현금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돈 추적 가능한가? 네, 1년 번호로 확인했습니다. 최도윤은 그 돈을 다음 날 환전상에서 달러로 바꿨습니다. CCTV 영상과 환전 기록 모두 확보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준 돈을 아무 망설임 없이 그 남자에게 넘겼습니다. 그날 밤 가족 모임에서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서연아, 지난번에 준 돈 잘 쓰고 있나? 서연이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좋은 곳에 투자하려고 알아보는 중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이미 사라졌다는 걸. 며칠 후 저는 서연이에게 다시 제안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하나 부탁이 있는데 우리 집 금고에 있는 서류 좀 정리해 줄 수 있나? 내가 꼼꼼하니까 맡기고 싶어. 물론이죠, 아버님.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서연이에게 집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내의 고가 팔찌를 일부러 넣어두었습니다. 그 팔찌는 제가 결혼 30주년 때 아내에게 선물한 것으로 3,000만 원이 넘는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집 안 곳곳에 조그만 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 이틀 후 서연이가 집에 왔습니다. 아버님, 다 정리했어요. 생각보다 서류가 많더라고요. 고생했어. 차 한잔하고 가. 그날 밤 저는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서연이가 금고를 열고 서류를 정리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서연이가 팔찌를 꺼내 들여다보는 장면. 서연이는 주변을 살피더니
그 팔찌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보니 충격이 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팔찌 어디 뒀어? 팔찌요. 금고에 있을 텐데요. 한번 확인해봐. 아내가 금고를 확인하고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여기 뒀는데 없어요. 잘 찾아봐. 어디 다른 데 뒀을 수도 있고. 저는 일부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아내에게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모였을 때 서연이가 새 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팔찌였습니다. 아내가 눈치챘습니다. 어머, 서연아. 그 팔찌 예쁘다. 새로 산 거야. 서연이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요즘 일이 잘 돼서 제 선물로 하나 샀어요. 제 아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게 자기 팔찌라는 걸.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충분해. 이제는 움직일 때야.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격리과장이 다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이번 주에만 또 2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번엔 대표이사 특별 지출로 결제가 났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서연이의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대담해진 겁니다. 알았네. 조용히 해. 격리과장이 나간 후 저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번 주 안에 정리하세. 알겠습니다, 회장님. 자료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거실에 민우와 서연이가 앉아 있었는데 둘 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민우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연이가 요즘 이상해요. 전화도 몰래 받고 밤에 나가는 일도 많고. 서연이가 화를 냈습니다. 그만해요.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잖아요. 회사 일이 그렇게 밤늦게까지 있어.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날 못 믿는 거예요. 둘의 다툼을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만들 해라. 부부끼리 그게 뭐냐. 제 말에 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민우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상한 걸까요? 서연이가 변한 것 같은데 확신이 없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피부치.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었던 사람. 민우야, 부부는 서로 믿어야 해. 하지만 눈은 똑바로 뜨고 있어야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민우는 답답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무실에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회사 자금 유용 내역 CCTV 영상, 서연이와 최도윤의 만남 기록, 팔찌 절도 영상.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횡령과 절도 모두 입증 가능합니다. 좋아. 그럼 이제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요. 오늘 집에 늦을 것 같아요. 회사 일이 좀 있어서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전화를 끊고 저는 서연이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연이는 회사가 아닌 호텔로 갔습니다. 로비에서 최도윤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서연이가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에 화장을 고쳐 바른 흔적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일 온 가족이 모이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네. 무슨 일이신데요? 내일 알게 될 거야. 서연이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뭔가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우리 가족이, 이 평화가, 모든 게 산산이 부서질 겁니다. 새벽 5시 저는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민우의 결혼식 날 찍은 사진.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민우와 서연이, 그리고 아내. 모두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부르셨어요, 아버지? 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막상 꺼내려니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회사 일 때문이세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묻겠다. 솔직하게 대답해. 회사 돈을 어디에 썼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민우를 보지 않고 서연이만 바라봤습니다. 대답해봐.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오해가? 오해가 아니야. 나는 다 알고 있어. 지난 6개월간 내가 빼돌린 돈, 그 돈을 누구한테 줬는지, 어디에 썼는지. 다 알아. 아내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이게 증거야. 회사 자금 유용 내역, 송금 기록, CCTV, 영상. 다 여기 있어. 그리고 이것도 봐. 내가 우리 집 금고에서 가져간 팔찌. 이것도 다 찍혀 있어. 서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우는 멍하니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아? 이게 사실이에요. 서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아, 이게 정말이니?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했어. 서연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니. 무슨 소리야?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썼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서연이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옛날 사귀던 사람이요.
그 사람한테 빚이 있었어요. 갚아야 했어요. 민우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우리 결혼은 뭐였어? 지난 5년이 다 거짓말이었어.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정말이에요. 사랑했다면 이럴 수가 있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냐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짐 싸. 더 이상 너를 내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어. 당장 나가. 아버님,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서연이가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용서는 없어. 내일 변호사한테 고소장이 접수될 거야. 서연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아내도 울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서연이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울면서 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집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민우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에서도 무언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회사로 갔습니다.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고소장 준비가 다 됐습니다. 오늘 접수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접수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최도윤이라는 사람 말입니다. 조사를 더 해보니 이 사람 전과가 있습니다.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3년 전에 투자 사기를 쳤습니다. 피해자가 5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른 사람들한테서 돈을 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연이가 속은 겁니다. 그 남자는 처음부터 서연이의 돈을 노렸던 거였습니다. 서연이는 알고 있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이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민우가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석 달 전쯤. 그렇게 오래 혼자 알고 계셨어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말하겠나. 내 아내가 배신자라고.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민우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을 믿는 게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회사에 피해를 입힌 거잖아요.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민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혜성 회장님이십니까? 윤서연 씨가 오늘 저녁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저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이가 수면제를 먹었대요. 친구가 발견해서 병원에 데려왔대요. 저는 중환자실 창문으로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서연이. 아버지,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서연이가 죽을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민우야, 이건 법의 문제야. 내가 용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가 깨어났습니다. 저는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서연이는 저를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아, 이야기 좀 하자. 가주세요, 아버님.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후회하나.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후회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 남자는 사기꾼이야. 너를 이용한 거야.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알아요. 이제 다 알아요. 제가 바보였어요. 정말 바보였어요.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변호사, 고소 철회하세. 더 이상은 못 하겠어. 회장님, 정말이십니까? 그래. 더 이상은 못 하겠어. 고소를 취하했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민우와도 이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가족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회사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서연이가 최도윤한테 고소당했대요. 서연이가 준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최도윤이 서연이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대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자식이. 아버지, 도와주세요. 서연이가 정말 힘들어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최도윤이라는 자식 좀 알아봐줘. 그 자식이 서연이를 고소했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김 변호사는 며칠 후 연락을 해왔습니다. 회장님, 최도윤의 과거 전과와 현재 사기 행각들을 다 수집했습니다. 이걸로 역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 그런데 회장님, 이렇게 하시면 서연 씨를 도와주시는 건데 괜찮으신 겁니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서연이도 피해자야. 내가 미워하는 건 서연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무너뜨린 그 상황이야. 최도윤은 결국 사기죄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에 대한 고소는 취하되었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됐어. 이제 새로 시작해. 아버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었습니다. 서연아, 인생은 길어. 이 실수를 교훈 삼아 잘 살아. 민우 오빠는요? 그건 너희 둘이 결정할 일이야. 나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어. 서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민우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저 서연이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용서하고 싶어요. 서연이도 많이 반성했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우야, 그건 내 선택이야.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도 서연이를 사랑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민우가 결정할 일이었습니다. 한 달 후 민우와 서연이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서연이는 복직하지 않았고 대신 다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민우와는 다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경영을 완전히 민우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은퇴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임직원들 앞에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40년간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려 합니다. 부디 우리 회사가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회사를 나오는 길 주차장에서 한참을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곳. 이제 이곳을 떠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이제 좀 쉬어요. 저녁을 먹으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서연이 일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됐잖아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 하지만 아쉽긴 해. 다르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일찍 이야기를 나눴어야 했어. 서연이의 말도 들어봤어야 했어.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 거야.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만 봐요.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래간만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지키려 했던 게 무엇이었나? 가족이었나, 돈이었나, 명예였나.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되세요. 서연이랑 같이 저녁 먹으려고요. 그래, 가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연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많이 밝아진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내고 있나? 네, 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식사를 하며 가족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처럼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민우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많이 변했죠? 그런 것 같구나. 아버지, 그때 일 덕분에 서연이가 정신 차린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할 일이 아니야. 그냥 일어난 일일 뿐이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지금 저는 63입니다. 회사를 떠나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옛 공장터에 갑니다. 철거되어 빈 땅만 남은 그곳에 서서 지난 40년을 돌아봅니다. 무엇을 이루었나? 무엇을 잃었나? 회사는 남겼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재산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남기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혜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사랑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용서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를 독사처럼 물어뜯었습니다. 옳았나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옳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의 도리로는 어땠을까요? 요즘 자주 생각합니다. 그때 서연이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더라면 어땠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물어봤더라면, 독사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손을 내밀었더라면.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독사로 살아온 제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족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으로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건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독사였습니다. 평생을 독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독사답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독사로 산 인생의 끝에서 저는 외롭습니다. 며칠 전 서연이와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서연이의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을 한 겁니다. 제 손자가 태어날 겁니다. 아버님, 이름 좀 지어주세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라는 뜻으로 짓자. 그래, 용서.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아버지. 그날 밤 혼자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그 달빛 아래서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용서. 제가 평생 하지 못한 것. 제가 배우지 못한 것. 이제라도 배워야 할 것. 독사는 이빨을 숨길 줄 알아야 합니다. 물어야 할 때와 물지 말아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가족은 지켜야 할 것이지 심판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해하십시오. 독사로 살았던 한 늙은이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비가 또 내립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빗소리가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이제 잠들어야 할 시간인가 봅니다. 긴 여정의 끝에서 저는 이제 편히 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부디 사랑하며 사십시오. 독사의 눈물이 마릅니다. 이제는 평범한 할아버지의 미소만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